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구영진 변호사고요. 제가 다룰 거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인데 지금까지 이제 김옥주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백수진 장님이 큰 틀에서 이제 어떤 패러다임이나 큰 틀에서 어떤 윤리적인 함의를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거보단 상대적으로 좀 미시적인 주제인데요.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연구 대상자에서 참여자로 그 문구가 수정된 것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고요. 그죠? 연구의 목적과 가치를 이해를 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어떤 철학적인 변경이라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협력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2024년 개정판에 보면은 기존에 이제 2013년 헬싱키 선언에서의 핵심적인 원칙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일부 권리나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닌데 원래 있었던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강화시켰다, 이러한 측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가 저 같은 이제 법조인 같은 경우는 권리라고 하면은 뭔가 구체적인 권리고 뭔가 상대방한테 의무로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위반하면 뭔가 이제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로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의무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헬싱키 선언에서의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조금 그냥 개인적으로 분류를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굵은 글씨로 한 부분들은 오늘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그런 권리들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대한 동의 권리라든가 보상과 치료, 그다음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권리, 마지막에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 및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문구를 그냥 예시적으로 좀 실제로 보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2013년이랑 24년 선언을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그 항목들 중에서 앞에 이제 일반 원칙이 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포음드 컨센트 이렇게 뭔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인포음드 컨센트가 2024년에 보면 프리 앤이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한 것이지만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25항을 보면은 free and informed consent 해놓고서는 이제 이게 개인의 어떤 자율성 존중에 있어서 가장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6항 보면은 in plain language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informed consent 할 때에 굉장히 평이한 용어로 이해를 확실히 이제 증진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빨간색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물론 15항에 보면은 거기에는 다 이제 일반 원칙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동의를 받을 때 있어서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추가되었다. 그래서 치료랑 보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제공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2항도 여전히 이제 인폼드 컨센트 내에 있는 조항인데, 여기도 보면 아까 그 백수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거의 같이 있는 건데, 두 번째 줄 빨간색을 보면은 그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는 13년도에 32항을 보면은 identifiable human material 해가지고 식별 가능한 뭐 데이터나 검체 요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었다면 요번 24 그 헬싱키 선언을 보면은 그 아이덴티파이어뿐만 아니고 리아이덴티파이어, 그러니까 비식별을 했는데 재식별 될 수도 있는 이런 데이터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수집이나 처리나 저장 혹은 이제 예상 가능한 2차적인 사용 이런 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그 인폼드 컨센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멀티플하고 그다음에 indefinite usage, 그러니까 여러 번 혹은 이제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뱅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거에 있어서 이제 그 세계 의사회의 타이페이 선언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 내에 있는 개인의 권리라든가 그다음에 그 원칙의 이제 거버넌스 원칙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바이오뱅크가 어떤 계속 무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온고잉 뉴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된다. 이러한 책임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오늘 할 게 이제 딱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는데 아마도 이제 2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첫 번째는 인폼드 컨센트의 그 재구상이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뭔가 그거를 환원하는, 그러니까
통보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두 가지 크게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해외 동향 자료에 있어서 참고를 한 것은 프리머 애뉴얼 컨퍼런스 2024년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물론 미국에 기반한 그 비영리 단체이긴 하지만 이 인간 대상 연구에 있어서의 어떤 윤리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국제적 영향력이 있고 해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많은 주제가 다뤄졌지만 그 중에 굉장히 극히 일부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있어서 이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재구성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인폼드 컨설턴트 하면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목적과 기능이 아래와 같이 첫 번째는 이게 연구를 수행하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한테 어떤 신체 침해도 해야 되고 어떤 또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포기해야 되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게 해서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것인데 그 외에 그 참여자가 이제 연구 참여를 승인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내가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 근데 이 연구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내 관심사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내 선호와 가치에 부합하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의를 함으로써 그런 것을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기능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게 연구 대상자에서 참여자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 두 번째 기능이 좀 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에 이것이 모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컨센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동의를 구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제 연구자 그리고 동의의 요청을 받는 사람, 이 참여자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유효한 연구가 되는 정도라고 그러니까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효한 연구의 요건이 왼쪽에 첫 번째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소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부분으로 조금 나눠서 첫 번째로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보면은 연구 참여자가 동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동의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 자발성이 중요하다.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랬을 때 연구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연구 참여자는 충분히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연구 참여자가 필수 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그 인플레인 랭귀지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정보를 그리고 또 자발성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어떠한 외부적인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동의 하이어 콜링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는 단순히 이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 그 연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예를 들면 연구의 목적이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가 이 연구 참여가 나의 가치와 선호에 부합한다 이런 걸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내내 이제 끝날 때까지도 그런 자유로운 자발성이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 연구자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 참여자가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기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참여자들도 자신의 선호나 가치를 평소에 확고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 연구 참여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선호를 좀 확인하고 혹은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도 결국은 그래서 그러한 가치와 선호에 의해서 실제로 결정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제 참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그 참여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사항과 연구대에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최종 판단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 연구자가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여자가 이제 가치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데 연구자가 그러한 도움까지 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연구 등록을 조금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나 어떤 선호를 조금 더 영향을 주려고 하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있지만 결국은 어쨌거나 연구자는 그 연구 참여자 보호 생태에서는 그 완전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폼드 컨센트의 제고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해볼까 이거에 관한 내용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더스탠딩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그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유효한 동의와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소명에서의 어떤 가치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언더스탠딩이다. 그래서 그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한 이제 경험적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예를 들면 뭐 1대1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거나 아니면 동의서 양식 조금 개선하고 뭐 심층적 논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글머리 기호를 정리된 자료 뭐 질의응답 세션을 갖는다거나 그 다음에 그 간단한 비디오나 뭐 동영상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컨사이스 컨텐트 해가지고 간결한 동의서 같은 것들 또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 동의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그냥 양식, 그 동의서라고 하는 양식이 아니고 어떤 과정인데 그러려면은 그 과정에서는 더 나은 양식과 또 이해를 촉진하는 방법이 개발이 돼야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논의된 부분이 이제 키 인포메이션인데 이거를 핵심 정보라고 해야 될지 주요 정보라고 해야 될지는 제가 조금 사람에 따라 이제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제공의 효과가 있더라. 그러한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키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나와 있는 그러한 항목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제한된 어떤 지침 같은 걸 보면은 키 인포메이션은 반드시 동의서 초반에 설명이 돼야 된다. 주요한 이제 핵심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거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확하고 간략하게 되어야 되지 이게 어떤 책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접근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성을 계속 추구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그 미국의 연방규정법의 그 45 CFR 46에 있어서도 충분한 정보의 동의에 있어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들 내용이 있는데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컨사이스하고 포커스드된 그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올가나이즈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디테일 돼야 되며, 다 단순히 어떠한 그 팩트만을 쫙 나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FDA에서도 이 임상 그 연구에 있어서 이제 그 키 인포메이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강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러한 인폼드 컨센트에서 개선할 점은 무엇일까? 거기에서 얘기가 된 것이 첫 번째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키 인포메이션의 어떤 효과가 있다. 그 초반에 키 인포메이션을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로서는 부족하다. 결국에는 그거 플러스 그다음 디스커션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토론은 필수적이다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많은 참여자들이 공유 의사결정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인정을 했다. 아시겠지만 공유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그 단순히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참여자의 어떤 가치나 선호나 뭐 생활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되고 그래서 공동의 의사결정으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한다는 그러한 이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려면 이제 디스커션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그 참여자의 이해를 굉장히 도와줄 것이며 그 다음에 참여의 존중에 대한 경험을 도와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면서 투명하고 협력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이해상충 이 연구자의 이해상충이 공개가 되며 또 권력 역학을 해결하는 데 촉진을 해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내용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키 인포메이션과 디스커션이 함께 되었을 때 보다 그 참여자의 그 인포드 컨센트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명확한 의사소통.
대화를 통해서 명확한 의사소통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시스테믹 어프로치를 해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세 번째로 투명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부적절한 영향을 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를 대화를 통해서 이 참여자의 가치나 여러 가지 등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치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이제 인포먼트 컨센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해외 컨퍼런스에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 국내 상황에서도 간단하게 이러한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대한 동의 이 부분이 강조가 되었는데, 우리 생명의료법에는 충분한 정보에 대한 동의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성, 특히 의사와 환자의 의존적인 관계라든가 혹은 또 강요해서 동의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자율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걸 조금 실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서 동의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참여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된다. 라고는 생명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법령이나 가이드를 통해서 참여자의 선호와 가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폼드 컨센트의 두 가지 기능 중에 두 번째 기능, 이 부분이 강조가 된다면 선호와 가치가 좀 더 고려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더스탠딩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도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확대시키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체유림이나 데이터의 무기한 사용에 대한 수집 보관에 대해서 권리와 이익 보호,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두 번째 발제에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계 의사회 사이페이 선언을 명시된 요건들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당 동의에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아래 사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동의가 유효하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인폼드 컨센트에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주제로는 연구 결과가 있었을 때 그거를 연구 참여자에게 환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제목을 보시면 Returning Research Result라고 되어 있는데, Returning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렇게 반환이라고도 해야 되는지 그런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기여한 참여자에 대해서 돌려준다라는 의미에서 환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참여자는 동등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이제 환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NIH 임상센터 지침이 이게 1953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이 환자를 연구팀의 일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연구 참여자를 파트너로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 문헌들을 보면은 참가자들이 연구 결과를 환원받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원하고 있더라.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하고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성이 오히려 연구 설계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다음에 응답자 대부분이 유전이나 건강 결과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연구 결과를 받는 것이 가치가 있다. 혹은 또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연구 참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또 연구자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환원이 앞으로 이제 응답에서도 나왔듯이 연구 결과를 환원하는 것들은 어떤 과학에 대한 신뢰와 신뢰성을 구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존중의 표현이라든가 투명성 증가, 그리고 연구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참여 증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이 이제 연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이거에 대한 어떤 선택권들을 주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이런 것을 주어졌을 때에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을 어떻게 보장할까, 이런 부분들은 또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에 있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NIH에서도 노력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연구 결과를 환원한다는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SRR, IRR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 우리 생명윤리법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정보공개 청구의 그 절차에 따라서 해당 연구 결과를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일정한 그 청구서를 해서 기관윤리위원회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